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마냥 운 좋게 굴러들어온 건 아니라고 확신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고난은 그것을 견디는 사람에게만 길이 되어준다. 저는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인간이 어디까지 나빠질 수 있는지 경험하며 가슴이 아팠지만 결국 살아남아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만약 애써 도와준 사람 때문에 눈물 나는 경험을 해보셨다면 제 사연에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들어주세요. 저는 30대 후반으로 땀 흘리며 버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저보고 옛날 여자냐며 우스워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저는 공짜라는 건 세상에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호의가 없다는 것을 배워야 했거든요. 물론 제가 겪었던 경험이 모든 고아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 나이부터 순진한 마음에 다가오는 호의를 진심으로 믿었다가 몇 번이고 배신당해야 했어요. 우선 고아원에 찾아왔던 봉사자가 저를 칭찬하고 예뻐해 주길래 엄청 다정한 어른인 줄 알고 의지했거든요. 어떤 어린이가 어른의 따뜻한 언행 뒤에 음흉한 속내가 있을 거라고 예견하겠어요. 네가 세경이구나? 아까 들어보니까 고아원에서 말도 잘 듣고 동생들도 잘 챙긴다며? 분명 너라면 좋은 곳으로 입양 갈 수 있을 거야. 원래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거든. 비록 지금은 어렵겠지만 조금만 힘내보자. 우와,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절대로 희망 놓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저도 나중에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도와주고 싶어요.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다음번에도 와주세요. 애초에 고아원에 있느라 언제나 누군가의 관심을 갈구해왔던 저는 봉사자에게 홀라당 빠지게 됐습니다. 감히 의심해볼 생각 같은 건 하지도 않았고 그저 저를 예뻐해 주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봉사자는 카메라 앞에 있을 때에만 저를 챙기더라고요. 주변에서 촬영하는 사람이 없으면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치 없이 우연히 눈을 피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없을 때 다가가 와락 안기려고 했죠. 그런데 봉사자는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이 경악하더라고요. 이래서 고아들한텐 조금이라도 기대할 여지를 주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어려도 너는 눈치도 없어? 꼬질꼬질한 게 어디서 안기려고 드는 거야? 내가 진짜 너 마음에 들어서 웃어주는 줄 알아? 당장 비켜! 지금 생각해도 너무 못된 어른이지 않나요? 어떻게 죄 없는 어린아이한테 이런 말을 해가면서 손가락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 저는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뭔가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친절한 봉사자의 심기가 엇나간 건지 눈치 보고 자책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학교에선 저를 고아라는 이유로 손가락질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원래 어릴수록 그 선을 모르고 악랄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으면 일부러 엄마 타령을 한다든지 급식 시간에 일부러 맛없는 반찬을 제 식판에 두며 이거라도 감사히 먹으라고 낄낄거렸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조를 짜게 되면 꼭 마지막까지 남겨두고 날석에 쳐다봤죠. 설마 우리랑 어울리고 싶은 거 아니지? 이번에 우리는 모임을 만든 거라 너는 들어올 수 없어. 우리 모임 이름이 부모님 다 계신 애들만 들어올 수 있는 모임이거든. 애초에 너는 자격이 없는 거지.
우리가 뭐 못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울먹이고 있어? 너 때문에 우리만 나쁜 애 되겠다. 하도 질질 짜니까 친하게 지낼 마음이 안 드는 거야. 괜히 마음 약한 척 좀 그만해. 그냥 장난쳤을 뿐이잖아. 하도 이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외톨이로 지내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조롱하는 다수를 뒤로하고 먼저 다가와주는 여자애가 생겼어요. 지금까지도 얼굴과 이름이 선명하게 떠오르는데요. 은지는 누구보다 상냥하게 저를 대해줬습니다. 심지어 다른 친구들이 은지한테 왜 저 같은 애랑 어울리냐고 수군거린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은지는 망설이는 기색 하나 없이 저에게 팔짱을 끼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학교 생활이 즐거웠고 등교가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은지가 저랑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진심으로 다가와줬던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은지는 저를 이용해서 본인의 선행을 알리고 글짓기 대회에 나가 상을 타왔습니다. 비록 세경이는 깔끔하지 않은 모습으로 등교하지만 저는 인상 한 번 찌푸린 적 없어요. 이런 친구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줘야 착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누군가를 소외시키지 않는 사람이 될 거예요. 솔직히 저랑 친하게 지낸다는 것을 남들한테 봉사인 것처럼 말한다는 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노골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낼 순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한텐 학교에서 같이 지낼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은지는 학년이 끝나갈 때쯤에 담임선생님이 수여하시는 봉사상까지 받고 나서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처럼 굴더라고요. 본인이 저랑 가까이 지내면서 목적으로 했던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결국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고 나선 저를 모른 척 하더군요. 그나마 마음을 내주었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뒤통수 맞았다는 게 진심으로 상처였습니다. 정은지, 차라리 대놓고 나 괴롭히던 애들이 낫다. 너처럼 호박씨 까는 게 더 비겁해. 지금은 봉사상까지 받아서 기쁠지 몰라도 나중에 반성하고 후회해. 평생 그렇게 살다가는 큰 코 다치는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저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마치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처럼 자라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나마 고아원에서 같이 지내는 친구들과는 전우애를 느끼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학교에서만큼은 더 이상 누구도 곁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미래에 충실하기 위해 공부에 매진했어요. 덕분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돈을 모으기 위해 과외를 다니고 성적을 유지하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엔 이제 막 성인이 되어 체력이 팔팔했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도 버텨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믿을 곳 하나 없으니 제가 제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좀 잘 사는 집에 과외를 다니게 됐는데요. 과외해주는 학생의 오빠가 저한테 호의를 보이더라고요. 제 동생이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세경쌤 만나기 전까진 아무리 돈을 들여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드디어 임자 만났다고 엄청 좋아하세요. 다음번에 식사라도 한번 대접할게요. 이미 충분히 보수를 받고 있어서 식사까지 얻어먹긴 너무 죄송한데요. 그래도 마음 써주셔서 고마워요. 워낙 성실하게 잘 따라와줘서 고마울 뿐이거든요. 앞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 낼 수 있도록 도울게요. 아니에요. 그냥 월급 드리는 건 기본적인 거고 성과를 내신 만큼 저희 가족도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음번에 드시고 싶은 걸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예약해 둘게요. 꼭 시간 내주셨으면 해요. 아무래도 과외 학생이 푼수처럼 해맑은 성격이라 저를 언니 하면서 잘 따라와줬는데요. 그 덕분에 학생의 오빠가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제 외적인 부분까지 마음에 들어서 적극적이게 된 거죠. 게다가 제가 고아원 출신으로 장학금까지 받아 대학에 진학했다고 하니 대단하게 여기더라고요. 제 동생도 세경쌤처럼 혼자서도 자기 몫을 충분히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철없는 소리만 하거든요. 분명 세경쌤 같은 분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헤쳐나갈 것 같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하지만 저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친하지 않으니까 저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민망하네요. 나중에 실망시켜드릴 게 분명해서 걱정스러워요. 저는 학생의 부모님에게 밉보이면 안 되는 입장이니 대시를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 저는 끝없는 대시를 이기지 못해 교제하게 됐어요. 물론 저 역시도 상대가 마음에 들었으니 넘어가게 된 거였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오랫동안 교제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만큼 결혼까지 의논하게 됐죠. 하지만 제가 며느리로 반가운 조건은 아니잖아요. 당연하게도 시부모님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세경 씨가 이럴 줄은 몰랐네. 우리가 예전에 잘해줬던 건 다 잊은 거예요? 만약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당당히 얼굴 들이밀면 안 되죠. 어떤 집에서 뒷배 없이 개천에서 용된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겠냐고요.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바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딸 성적 올려줬던 건 정말 고맙지만 그게 끝이에요. 굳이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이유가 있나요? 워낙 똑똑하시니 자기 분수는 다시 파악하실 거라고 믿어요. 아무래도 시댁이 좀 사는 만큼 저 같은 고아는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과외하러 다닐 때는 간식도 챙겨주시고 선물도 안겨주시면서 예뻐해 주셨는데요.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하니 진짜 돌변한 것처럼 거부하시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저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살림을 차리자고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한테 과외를 받았고 잘 따라주었던 시누이의 도움이 컸습니다. 안 그래도 친정이 없던 저는 시누이가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절대로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가씨, 어머님, 아버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고마워요.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꼭 저한테 말해줘요. 만약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무조건 팔 걷어 올릴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이가 아니잖아요. 올케 언니는 이미 저 같은 돌머리의 성적 올려주신 걸로 충분해요. 예전에 과외받을 때도 이상하게 정이 갔는데 그대로 스쳐 지나갈 인연이 아니라서 그랬던 건가 봐요. 진짜 사람으로 상처받아서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처럼 사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몇 해가 지나면서 시댁의 사업 이야기가 조금씩 저한테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시댁은 지역을 기반으로 식품 유통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부모님은 본사에서 재정관리와 사업 전체 컨트롤을 담당하시면서 여러 지점을 맡고 계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누이가 각 지점을 돌면서 거래처를 확보하고 현장 관리 및 판매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었죠. 사실상 온 가족이 하나의 일에 뛰어들고 있는 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고아 출신이지만 어릴 때부터 공부에 충실한 덕분에 대학까지 우수하게 졸업했잖아요. 그러고 나선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마케팅 전략이나 상품 기획 같은 업무를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 입으로 이런 말하면 웃길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자리 하나 차지하고 있는 직원이 아니라 제법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세경 씨 덕분에 이번 프로모션도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었어.
앞으로도 세경 씨는 내가 잘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야.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부하 직원을 둘 수 있다는 건 상사로서 복이거든. 덕분에 저는 트렌드를 파악하는 눈썰미와 고객이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는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노하우를 탄탄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대기업을 관두고 시부모님의 사업을 돕는 게 어떻겠냐며 설득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제가 굳이 복지부터 월급까지 좋은 직장을 왜 관둬야 하나 싶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한다는 건 그만큼 나를 인정해준다는 거니까 고맙지만 이 시점엔 내가 굳이 옮길 필요가 있을까? 나중에 다시 대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어렵게 들어온 거라서 쉽게 포기할 순 없어. 어쩌면 저의 거절이 남편한테는 서운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주눅드는 기색도 없이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꼭 제가 처음부터 승낙하진 않을 거라고 예상한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 다 같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성과가 나면 가족한테 좋은 일로 가져갈 수 있어. 오히려 남의 밑에서 남 좋은 일하고 있는 것보다 나은 거지. 이 기회에 우리 부모님한테 정식으로 당신이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어차피 나도 계속 여기서 일할 거잖아. 이 사업은 오랫동안 시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저와 시부모님 사이가 돈독하지 않다고 해도 남편이 열심히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의 능력에 자신이 있는 만큼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어 보기로 결심했어요. 만약 제가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시부모님도 충분히 인정해 주실 것 같았으니까요. 좋아.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 당신도 내가 뭘 포기하고 가는 건지 잘 알고 있지? 어머님, 아버님이 나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이악 물고 노력해 볼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도와줘야 돼. 물론이지. 당신처럼 인정받는 베테랑을 데려올 수 있다는 건 우리로서는 든든할 수밖에 없어. 무조건 당신이 후회하는 일 없도록 잘 보필해 볼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마누라인데 손해보게 만들 순 없지. 그렇게 저는 시댁의 사업에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까이에서 지켜보니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빤히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부모님이 오랫동안 운영해 오셨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대로만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시대가 변하면 고객들이 뭘 어떤 방식으로 원하는지도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단골 장사하는 것처럼 일을 꾸려오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워낙 오랫동안 한 방식을 고수하셨던 터라 떨떠름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며느리니까 우리보다 이런 쪽에선 전문가라는 거 안다. 하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오랫동안 버틴 이유가 다 있다 이거야. 괜히 바꿨다가 고객들의 불만만 사면 어떡할래? 이런 거 다 그냥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야. 어머님, 한 번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그동안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프로젝트가 많아요. 우리 가족한테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기둥인지 알고 있으니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도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에게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효율성이 떨어지던 방식을 갈아치우기 시작했어요. 원래 다녔던 대기업에서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라인 유통 채널부터 구축한 거예요. 그리고 젊은 고객층을 타겟으로 SNS 마케팅과 상품 패키지 디자인까지 전면적으로 개선해줬습니다. 덕분에 시댁의 매출은 눈에 띌 만큼 크게 늘었고 신규 고객까지 많이 확보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시댁에서는 저의 기여를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잘나서 사업이 잘 된 거라며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거 그냥 네가 하던 일 한 거잖아. 뭐 대단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것도 아니면서 괜히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닐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우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수용한 게 더 대단한 거다. 그럼. 며느리 너는 우리 사업 잘 안 풀리면 그냥 다른 직장 구해 떠나면 되지만 우리는 당장 생계 기반이 망가지는 거라고.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이건 우리가 해낸 거라고 봐야 돼. 물론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수용하시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공들여서 이루어낸 것까지 부정해버리시니 황당하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제가 길을 펴지 못하도록 수시로 구박하고 공개적으로 무안을 주셨어요. 설마 내 며느리란 이유로 게으름 피우려는 건 아니겠지? 여기가 처음 다니는 회사도 아니니까 눈치껏 행동해야 한다는 거 알잖아. 그냥 프로젝트 하나 성공시켰다고 퍼질러 있는 식충이 직원은 아니길 바란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괴롭힌 거나 다름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별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시누이가 저를 자주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죠. 언니가 워낙 능력이 있어서 엄마가 자리 빼앗길까봐 걱정되나 봐요. 그게 아니고선 이렇게 고집 부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네요. 비록 지금은 막막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 다 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시부모님의 눈총을 사고 있었던 터라 시댁은 눈칫밥 얻어먹는 곳이었는데요.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시누이라도 있으니 참 힘이 됐습니다. 원래 저한텐 친정이라고 할 만한 곳도 없었고 가족도 없이 자랐지만 시누이는 꼭 제 여동생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시누이가 망나니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말았어요. 글쎄 시누이의 남편은 돈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데 정작 능력은 없어서 일만 벌이는 남자였습니다. 틈만 나면 시댁 사업 자금을 빼돌려서 따로 사업을 차렸다가 또 말아먹기 일쑤였어요. 심지어 사기성 사업까지 벌이려고 하는 양아치였죠. 도대체 왜 시누이가 이런 남자한테 반했던 건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시누이는 결혼하고 나서 이런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도 이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괜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낫지 않겠어요? 혹시 더 큰 사고 치게 되면 아가씨도 수습하기 어려울지 몰라요. 만약 헤어지겠다고 하면 제가 도와줄게요. 혼자 마음고생하지 말아요. 언니가 생각해주는 건 감사하지만 저 이혼할 생각 없어요. 아직도 우리 신랑 사랑하고 있거든요. 미우나 고우나 제가 선택한 남잔데 끝까지 옆자리 지켜줄 거예요. 괜히 걱정시켜서 미안해요. 그렇게 시누이가 본인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시부모님 앞에서 면목이 없어 고개도 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시누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동안 시누이한테 받았던 은혜도 크니 시댁에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준비해뒀던 신규 사업 기획안을 그냥 넘겨주기로 한 거예요. 원래 시댁 분위기가 워낙 성과 중심이라 결과물만 좋으면 자식이든 직원이든 무조건 대우해주는 편이었거든요. 결국 시누이는 제가 짠 기획안 덕분에 본인 남편과 함께 추진한 사업을 크게 성공시킬 수 있었어요. 내가 네 신랑이랑 헛짓거리만 할까봐 근심 걱정했는데 정신을 차렸구나. 앞으로는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너도 나름대로 마음고생 많이 했을 텐데 축하해. 앞으로도 기대한 마. 덕분에 시누이 부부의 위상과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뒤에서 도와준 공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지만
신우이를 위한 일이었으니 참고 넘어가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런 저의 억장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동안 저한테 따스하게 대해줬던 신우이가 글쎄 시부모님을 시켜 저를 지방으로 내려보내게 만든 거예요. 사실 시댁이 지방지사도 하나 인수했거든요. 원래 신우이를 고등학교 시절부터 봐왔던 만큼 뒤에 음흉한 속내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처음부터 제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항상 경쟁의식과 질투가 있었던 겁니다. 엄마, 올케 언니가 그렇게 스스로 어깨 올라갈 정도로 능력이 대단하면 지방지사로 보내는 거 어때? 진짜 에이스라면 거기서도 충분한 성과를 보이겠지. 만약 실패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선 거만 않고 제대로 눌러놓는 거니까 나쁘지 않아? 야, 네가 아직 그냥 한 번 정신 차리니 좋은 아이디어가 샘솟나 보다. 아예 멀리 보내고 자기 주제 파악 똑바로 하라고 해야겠어. 뭣도 없는 게 지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아서 꼴 보기 싫어 죽겠다. 그렇지. 아무리 대기업에서 날고 뛰었더라도 우리 밑으로 들어온 거면 충성해야 할 거 아니냐고. 이번 기회에 서열 정리를 똑바로 해둬야겠어. 애초에 고아 과외 선생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거면 만족해야지. 아무래도 신우이는 제가 준 기획안 덕분에 시댁 사업에서 본인 입지가 확 올라가니까 저를 오히려 방해 요소로 느낀 것 같았습니다. 우연히 회사 건물 화장실에 있다가 이 대화를 엿듣지 않았더라면 신우이가 뒤통수 칠 거라는 건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제 앞에서는 순진한 눈망울로 연기를 잘했으니까요.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뭔지 아세요? 글쎄 신우이가 뒤에서 저와 남편의 이혼까지 부추기고 있었단 겁니다. 사실 신우인 남편이 사내에서 여직원과 바람 피우는 사실까지 일찌감치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못 본 척하며 눈 감아주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게 밀어주고 있었어요. 오빠, 올케 언니보다 그 여직원이 더 오빠 취향이지? 이럴 줄 알았으면 오빠 결혼한다고 우길 때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 설마 올케 언니보다 더 오빠를 사랑에 빠지게 할 사람이 나타날 줄은 몰랐다니까?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겠어. 요즘은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 벌써 마음이 다 사라졌는데 왜 얼굴 보고 한 집에 있어야 하는 건지 한숨만 나와. 뭐 뾰족한 방법 없겠냐? 너 머리 좀 굴려봐라. 결국 남편은 신우이와 함께 계획을 세워서 일단 저를 지방지사로 좌천시켜버렸고 거기서 사이가 소원해졌다는 식으로 이혼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남편 새끼가 술에 만취해서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휴대폰 잠금이 풀려있길래 보고 말았습니다. 어쩐지 저를 대기업에서 나오게 만들었으면서 시부모님이 핍박하실 때 도와주기는커녕 눈을 피하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어요. 설마 그 짧은 사이에 마음이 변해버릴 줄은 몰랐던 거죠. 하지만 제가 이대로 당하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증거부터 남겨놓고 이혼 준비를 하기 위해 지방으로 순순히 내려가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좌천되어 지방지사로 첫 출근하기로 한 날이 됐는데요. 글쎄 신우이가 모른 척 연기하면서 저를 응원해준답시고 따라 내려왔더라고요. 언니, 절대로 상심하지 말고 힘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 제가 우리 집에서 한몫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점점 입지를 더 넓혀나갈 예정이니까 아빠랑 엄마한테 말 잘해서 다시 올라오게 해드릴게요. 저 믿고 있죠? 저 아니었으면 입지를 넓히기는커녕 제자리 걸음조차 못하고 있었을 텐데 당당하게 본인을 믿으라고 하니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벌써 본심을 들킬 순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신우이만 믿겠다고 대답해줬어요. 네, 아가씨만 믿고 있을 테니 잘 부탁해요. 요즘 어머님 아버님이
아가씨만큼 신뢰하는 사람이 또 없잖아요. 부디 아가씨가 선보이는 것들이 대단한 성과를 이루면 저를 다시 데려갈 수 있게 입김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신우이를 배웅해주고 돌아왔는데 직원들의 시선이 영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탕비실에 들어가자마자 수근수근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게 들리더라고요. 방금 왔다 간 사람 얼굴 봤어? 나 진짜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잖아. 본사 회장 사무랑 똑 닮았는데 정체가 뭘까? 원래 저렇게까지 사람이 닮을 수도 있는 건가?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냥 닮은 정도가 아니라 판박이 수준이던데? 아예 목소리가 달라서 겨우 참았지 도대체 무슨 사이냐고 물어볼 뻔했다니까? 그런 지독한 여자랑 똑 닮은 사람이 눈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어. 이거 소금이라도 뿌려야 하나 봐. 뭔가 그냥 흘려버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직원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들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죠. 그런데 3개월 전에 본사에서 회장의 사모가 지점 관리차 다녀갔다는데요. 신우이랑 판박이 수준으로 똑같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그 회장 사모는 원래 세컨이었는데 회장이 본처를 두고도 계속 그 세컨이랑 오래도록 한 30년 넘게 두 집 살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처가 치매에 걸리자마자 세컨이 사모 자리를 차지해서 사모가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 주제에 지점 관리한답시고 그렇게 나대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기까지만 들었다면 아랫사람들이 씹기 좋은 소재일 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후로도 직원들은 이 이야기를 몇 번씩이나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사 회장 사모인 만큼 시부모님도 계속 마주칠 텐데 신우이와 판박이 수준으로 똑같다면 한 번쯤 집에서 말이 나왔을 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촉을 그냥 넘겨버릴 수 없다고 판단해서 직접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실 저랑 같은 고아원을 나온 동생 중에 이런 더러운 일들을 뒷조사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누나, 나도 이 일하면서 별사례를 다 보긴 했지만 이런 건 또 처음이야. 지금부터 마음 단단히 먹어. 누나네 시댁이라고 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왕 조사를 부탁한 거니까 가감없이 말해줄게. 고아원 동생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글쎄 시아버지가 회장의 오래된 세컨이랑 눈이 맞아 과거에 바람 피워서 신우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바깥에서 아이를 낳아 데려왔음에도 그냥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시아버지가 돈이 많으니 그거 하나 보고 살아왔던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제대로 칼을 갈아보기로 했어요. 아예 다 문서화하고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서 회장님의 비서실에 메일을 보낸 거예요. 애초에 제목부터 중요한 가족 관련 정보라고 명시해뒀더니 보내자마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긴장하면서도 기대에 부풀어 회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회장님이 수십 대의 벤츠를 동원해 찾아오셨어요. 회장님의 개인 차량뿐만 아니라 회장 측 법무팀, 감사실, 인사팀, 그리고 보안 인력까지 총 출동한 거였죠. 아무래도 단순 가족 문제로 끝낼 수 없고 회사 내부 스캔들로 확산될 여지가 컸기 때문에 회장님은 이 사안을 비리 진압 작전처럼 처리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회장님은 지사장실로 저를 따로 불러 단둘이 마주 앉게 하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누군가를 음해하려고 하거나 누명 씌우려고 하는 거라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무조건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저 의심간단 이유로 저를 불러들인 거라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설마 회장님께 연락드리면서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그대로 읊어드리진 않겠죠. 이미 증거까지 모두 모아뒀고 준비가 됐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회장님은 제가 꺼낸 이야기를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문서들과 병원의 기록들을 보고 당황스러워하시더라고요. 아예 말도 잊지 못하고 눈을 찔끔 감으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료를 검토하셨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이라 메일을 그렇게 보냈던 건가 보죠? 어떻게 모르고 살았던 건지 스스로 바보같이 느껴지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회장님은 본인의 위치가 있는지라 저한테 침착한 태도를 보이려고 애쓰셨는데요. 손이 덜덜 떨리는 것까지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심지어 목소리까지 잠긴 것처럼 나지막했고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가더라고요. 결국 회장님은 감정을 추스르고 나서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당장 이 인간들을 전부 소환하라면서 비서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그렇게 시아버지, 회장님의 세컨 사모, 시누이까지 전원을 본사로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회장님에게 부탁해서 자리에 참석했어요. 이런 재미있는 구경을 놓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시아버지, 세컨 사모, 시누이까지 모두 회의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요. 도대체 왜 소환된 건진 몰라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읽은 것처럼 다들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장님은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 파일을 탁자 위에 내던지며 다 알게 됐다고 고함치셨습니다. 이걸 끝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믿은 건가? 뒤에서 제대로 불장난 저지르면서 내 뒤통수를 쳐놓고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 감언이설을 다 하면 될 줄 알았나 보지? 죄다 멍청해서 비웃음밖에 안 나오는구만. 회장님이 분노를 매섭게 토해내자마자 세컨 사모는 울먹이면서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이거 다 오해예요. 제발 일단 제 말부터 한번 들어주세요.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이 있는데 남의 말만 믿고 화를 내면 어떡해요? 분명 누군가 저를 시기해서 조작한 거예요. 설마 제 마음을 의심할 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구렁이처럼 넘어갈 셈인가? 그동안 뒤에서 숨어 살게 만든 게 미안해서 대우 잘해줬던 건데 이런 식으로 천박하게 몸을 굴렸단 말이지. 아주 그냥 넘어간 놈이나 꼬리친 년이나 똑같아. 이 지경까지 상황이 흘러가자 시아버지도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리고 본인 말 좀 들어달라고 호소하려 했는데요. 감히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 시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벽 쪽으로 밀쳐버렸죠. 그제야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제대로 들켜버렸다는 사실을 자각한 시아버지가 겁에 질리더라고요. 물론 세컨 사모도 이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은 회장님이 세컨 사모의 뺨도 후려치셨거든요. 그러자 세컨 사모는 의자에 반쯤 넘어가면서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난장판 속에서 시누이만 혼자 어안이 벙벙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이 사태로는 충분히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판을 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마지막 한 방을 날린다는 심정으로 회장님에게 귀띔해드려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하게 됐어요. 당연히 시댁에선 풍비박산이라도 날 것처럼 난리가 났죠. 하지만 저는 회장님의 보호 아래 편안하게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세컨 사모와 시누이가 99.99% 친자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즉시 회장님은 세컨 사모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법적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하셨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데려온 아이라는 건 당연히 알고 키웠지만
상대방이 회장님의 세컨이란 사실은 몰랐나 봐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다면서 시아버지랑 한바탕 전쟁을 치렀거든요. 나한테 바깥에서 나온 애를 기르게 만들었으면 어디서 나온 거지라도 똑바로 말해줬어야지. 더러운 년에 피가 흐르는 애를 고생해서 키웠다는 거잖아. 지난 세월에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당신 말 똑바로 안 해? 무슨 더러운 피가 흘렸다는 거야? 원래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란 말이 있는 거 몰라? 아무리 그래도 당신 딸인데 무슨 피가 더럽다는 말을 하냐고? 다 지나간 일이잖아.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일이니까 큰 소리 쳐도 상관없나 보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천박해진 기분이라고. 일부러 숨긴 거 맞지? 당신도 떳떳하지 않으니까 솔직하지 않았던 거잖아. 결국 시댁은 이 사태로 회장님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본사와의 계약도 해제되고 말았죠. 그동안 제가 만들어줬던 마케팅 전략이나 유통 채널은 모두 회장님 측의 지시로 원천 차단됐어요. 당연히 주변에서도 모두 계약 해지와 거래 중단 통보가 이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시댁에서 오랫동안 일궈온 사업은 개박살 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남편은 사이드로 빠져서 아주 그냥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마치 이 모든 소동과 본인은 관련이 없다는 듯이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더러운 자식도 저랑 이혼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 애비 닮아서 보란듯이 바람이나 피우고 저를 지방지사로 좌천시키는데 동의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신 설마 이제 와서 발뺌할 속셈은 아니겠지? 이미 증거까지 다 확보해뒀으니 꼬리 자를 생각은 넣어두는 게 좋을 거야. 그동안 내 뒤에서 얍삽하게 잘 속이는 줄 알았겠지만 당신 같은 멍청한 머리로 뭘 감출 수 있을 거라 믿었는지 모르겠네. 남편은 어떻게든 눈 가리고 아웅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지 본인도 억울하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눈앞에 증거를 진짜로 들이미니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네 동생 년이랑 작당해서 이혼하려고 했던 거 다 알아. 괜히 이제 와서 니네 집 풍비박산 났다고 나한테 달라붙을 생각하지 마. 이미 내 마음은 당신 다 털어냈으니까 동정심 유발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둬. 결국 남편은 저의 이혼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는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신우인 저를 원망할 줄 알았는데요. 되려 무너져버린 시댁 속에서 저를 찾아와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언니, 제가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진짜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 한 번만 봐주세요. 어떻게 제가 출생의 비밀 같은 걸 알고 있었겠어요. 저라고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던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는 죄 없는 상황 아닌가요? 야, 이년아. 무슨 죄가 없다는 말을 함부로 올려? 네가 나를 이렇게 흑화시킨 거야. 분명 네가 시발점이었고 네가 방아쇠였다고. 그래서 나는 네 장단에 맞춰 복수해 준 거니까 원망하지 마. 난 너한테 은혜를 갚았던 건데 너는 날 아주 개똥으로 만만하게 봤더라? 네가 뿌린 씨, 네가 제대로 걷어. 아직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길래 저는 신우이에게 세세하게 뭘 잘못한 건지 꼽아줬습니다. 그러고 돌아서니까 신우이는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라고요. 언니, 지금 저는 인생이 완전 쑥대밭이 됐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저를 모른 척하고 진짜 엄마라는 분도 저한테 모성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신랑도 저한테 쓸모없다고 고함 지르는데 막막해 죽겠어요. 뭐 말이 길긴 한데 그거 다 저랑 상관없고 신우이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매정하다고 욕먹을 일도 아니고 어쩌라고 싶은 거 맞잖아요. 그리고 난리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 저는 회장님에게 정식으로 불려갔어요. 처음엔 혹시나 제가 뭐 실수한 게 있나 싶어서 긴장했죠.
그런데 분위기가 묘하게 따뜻하고 차분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장님은 저에게 서류를 하나 내미셨는데요. 거기엔 전략기획본부 책임자로 승진시키겠다는 임명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오랫동안 근무했다는 건 외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많이 의아했어요. 이제야 누가 뒤에 있었길래 그런 지표가 나온 건지 알게 됐네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사에선 제가 제공한 결정적인 제보와 사업 기여도를 인정해줬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회장님의 비서진은 저를 회장님이 신뢰하는 핵심 인재로 분류하고 있어요. 믿어주신 만큼 확실하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동안 제가 이쪽 계통에서 일하며 얻은 노하우를 모두 쏟아내겠습니다. 이런 승진을 기대하고 임했던 건 아니지만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저라는 존재로 충분히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고아 출신이란 꼬리표도 저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양육권까지 모두 제가 갖고 올 수 있게 됐어요. 다행히 회장님이 싱글맘이 된 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큰 걱정 없이 키우고 있죠. 특히 우리 딸은 그림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사실 예체능은 이것저것 돈 들어갈 일이 많잖아요. 하지만 회장님이 돈 걱정은 넣어두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시더라고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꿈을 펼치기 바쁘지 않겠어요? 연봉을 올려주든 제가 따로 지원을 해주든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을 줄 테니 아이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분명 세경 씨 닮아서 잘 해낼 테니까요. 아무래도 저한테 고맙게 생각하시는 만큼 딸을 위해 지원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로서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그리고 전 시누이는 본인이 호소했던 대로 전 시부모님에게서 버려졌습니다. 심지어 전 시누이의 생모, 그러니까 전 세컨 사모한테서도 버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기른 정이 없다고 해도 제가 그쪽 친딸이라는데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그래도 10달 배 아파서 저를 낳으셨던 거잖아요.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이대로 여기저기 쫓겨나고 버려진 딸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제발 지긋지긋한 말 좀 그만해. 누가 내 딸이야? 나는 딸 같은 거 없어. 네가 내 인생을 망쳤는데 뭐가 불쌍해? 너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도 회장님 곁에 있을 거라고. 니네 집 파탄 난 것도 너 때문이잖아. 다 네가 문제야. 전 세컨 사모는 본인이 전 시누이를 기른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철없는 여자니까 저런 식으로 나왔다는 게 별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진짜 깜짝 놀라게 한 건 바로 전 시아버지였어요. 글쎄 본인의 핏줄이고 긴 세월을 가족으로 함께 살아왔으면서 나 몰라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랑 나랑 얼굴 맞대고 살아봐야 불행한 생각밖에 더 들겠냐.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고 각자 살아가자. 나는 겨우 마누라한테 용서받았단 말이야. 내 인생 건사하기도 힘든데 너 데리고 못 살아. 결국 전 시누이는 이혼까지 당해서 우울증을 호소하다가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부모님은 어떻게든 사업을 재기해보기 위해 안 다니던 교회까지 다니며 봉사한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인맥을 늘려 다시 한번 발판을 마련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들의 능력이 대단했던 것도 아니기에 투자 받아보려고 해도 번번이 퇴짜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이고 거절당했으면 본인들을 돌아보고 방식을 바꿔봐야 할 텐데 요즘 사람들이 뭘 잘 모른다는 식으로 흉보기나 한다고 했어요. 여전히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진 모르고 있는 게 분명했죠.
그리고 지금은 수도권 외곽에 있는 월세 오피스텔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제가 과외를 다니던 시절의 분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만 겁니다. 도대체 제가 이 근황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의아하시죠? 사실 전 남편이 본인이 얼마나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지 호소하러 와서 들려줬어요. 우리 아빠처럼 오랫동안 바람 피웠던 것도 아니고 한 잠깐 팔았던 것뿐인데 당신과 남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당신 정말 사랑해서 결혼 고집했던 거 알잖아. 그래서 나도 대기업 관두고 당신 부모네 회사 들어갔던 거 알지? 정작 당신은 내가 들어간 이후에 제대로 서포트해주지도 않았지만 말이야. 이 정도면 당신이 나한테 얼굴 보이러 온 것 자체도 양심이 없는 거야. 같은 공기 마시는 것도 거북하니까 꺼져. 전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나서 명함도 제대로 돌릴 수 없을 만큼 이미지가 박살나버렸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유부남이면서 여직원과 놀아놨던 거니까요. 게다가 회장님의 직속 라인에서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유통업계든 어디든 이력서 내면 연락조차 안 온다고 했어요. 결국 작은 택배 하청 회사에 기사로 취직했다는데요.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움직여 본 적 없어서 체력이 부족한 탓에 이마에 파스나 붙이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장님을 통해 전세컨 사모에 대한 근황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여잔 회장님한테 팽당하고 나서 회장님 쪽 로펌에 빡세게 추궁당해 숨겨둔 재산을 거의 다 토해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남고 나니 주변에서도 다 손절당했다고 했죠. 결국 과거에 입던 명품 코트 대신 중고 패딩이나 입고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는 처지라고 했습니다. 그 나이에 인생 밑바닥으로 꼬라박고 만 거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열심히 일을 다니고 있는데요. 매일 새벽 6시 반에 일어나 딸을 챙기고 회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출근 준비를 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주문이라도 외우는 것처럼 혼잣말을 가끔 중얼거립니다. 야, 김세경. 나는 고아라서 더 단단했고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견딘 시간이랑 꺾이지 않았던 판단력, 그리고 내 손으로 쌓았던 경력이 모든 걸 증명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기죽지 마. 더 악착같이 살아가. 이건 꼭 제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은 말 같아요. 아무리 발목을 잡는 약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빛나고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저처럼 악착같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행복해질 기회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